가소롭구나. 니까짓 게 감히. 당장 이 집에서 나거라. 아이고, 아이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난의 건강과 행복이 풍성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비단 옷자락 아래서 들려오는 바스락 소리가 참으로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누군가의 마른 눈물 소리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만 번드르르한 양반 가문의 안방에서 벌어진 차갑고도 시린 기록입니다. 며느리의 젖은 옷소매가 피눈물로 변하기까지 그 모진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조선 팔도에 이름께나 날리던 명문가 이씨 가문에도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기둥은 썩어 내려앉고 석가래에는 이끼가 끼기 시작했죠.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은 진작에 남의 손에 넘어갔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 석자였습니다. 이 집의 유일한 희망은 외아들 이문이었지만 그는 몸이 약해 방 안에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가 바로 백설아였습니다. 설아는 이름난 보부상의 딸이었죠. 남들은 몰락한 양반가에 시집가는 게 무슨 복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달랐습니다. 쓰러져가는 대들보를 제 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이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설아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장 바닥을 누비며 귀한 약재와 비단을 떼어다 팔았습니다.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느질을 했죠. 그녀의 탁월한 장사 수완 덕분에 텅 비어있던 쌀독에 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를 두고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안방 주인인 조씨 부인에게는 독이 되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매일같이 거울 앞에 앉아 비단 저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설아가 시장통에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뛰어다녀 벌어온 돈으로 산 옷이었죠.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장사치 딸이라 그런지 돈 계산 하나는 참 빠르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내 몸속에 흐르는 비천한 피는 100건을 씻어도 낭반의 도포 자락 끝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말이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한한 마음이 가슴을 찔렀지만 묵묵히 시어머니의 버선장을 정리했습니다.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저 서방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조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은 좋았지만 그 돈을 벌어오는 며느리의 투박한 손은 보기 싫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설아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게 하고 마당의 잡초를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뽑게 했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며느리가 사온 귀한 차를 마시며 낭반가의 품위를 논했습니다. 사건은 찬바람이 유난히 시리게 불던 어느 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설아는 남편 이문을 위해 지난 몇 달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구해왔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설아는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씁쓸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잠시 약재를 더 가지러 곳간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약탕기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귀한 약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설아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조씨 부인이 입가에 묻은 약물을 닦으며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느냐. 약 냄새가 너무 독해서 내가 좀 버렸다. 아픈 사람에게 그런 독한 걸 먹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구나. 설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님의 생명줄과도 같은 약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며 겨우 구한 산삼이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 약은 서방님을 위해 제가 목숨처럼 구한 것이옵니다. 어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버리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조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나 저 비천한 장사치 딸이 이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내가 서방님 핑계를 대며 몰래 그 비싼 보약을 홀라당 마셔버린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입가에 아직도 약 기운이 도는데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몸을 가누기도 힘든 남편 이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문은 상황도 모른 채 울먹이는 아내와 서슬 퍼런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문아, 저 애를 보거라. 너를 주겠다고 달인 약을 저 혼자 홀짝 마셔놓고는 내가 버렸다고 모함을 하는구나. 역시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설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남편의 실망 섞인 눈빛이 설아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차가운 돌밭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앉아 달빛을 보았습니다. 젖은 옷소매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산삼의 기운 덕분에 편안히 잠들었겠지요. 설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서늘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요식하면서 내 근본을 비웃으신다지요.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그 양반의 법도 제가 직접 몸소 체험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부상이었던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장부와 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꼭 담은 입술 사이로 하얀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 가문의 안주인이 아닌 지혜로운 여우가 깨어나는 신호였죠.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거대한 파도가 숨겨져 있는지 조씨 부인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설아가 준비한 보물지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탐욕에 눈먼 시어머니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눈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저 눈앞에 번쩍이는 것만 쫓다 보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인지도 모른 채 발을 내딛기 마련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시어머니가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기막힌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장의 서찰과 한 장의 지도가 뒤바꾼 두 여인의 운명. 그 소름 돋는 반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방의 촛불은 깊은 밤에도 꺼질 줄 몰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놀리고 있었죠. 그녀가 적어내려가는 것은 며느리 설아를 위한 다정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아가 장터의 젊은 사내와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다는 추잡하고도 잔인한 가짜 서찰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입술을 짓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서찰 하나면 그 천한 장사꾼 딸 자식을 관가로 끌고 가 매질을 하고 집안에서 영원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조씨 부인은 이미 아들 이문을 권세 높은 판서 댁의 서녀와 재혼시킬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집안은 일어섰지만 이제 그 돈줄은 자기가 쥐고 며느리라는 걸림돌만 치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장사꾼 딸년이 우리 가문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모은 재산은 다 우리 아들의 것이 될 것이니 너는 그저 더러운 죄명을 쓰고 소문도 없이 사라지거라. 하지만 조씨 부인은 몰랐습니다.
그 서늘한 음모를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설아는 시어머니가 꾸민 가짜 서찰의 초고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챕터 1에서 흘린 눈물로 그녀의 마음은 소금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은 설득이나 효도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아는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서 시장 어귀의 낡은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박노파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죠. 박노파는 젊은 시절부터 팔도를 누비며 온갖 소문과 정보를 사고 팔던 보부상들의 대모였습니다. 설아의 아버님과도 각별한 사이였기에 설아에게는 친정 할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설아가 박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멈,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발걸음을 옮기게 할 가장 화려하고 무거운 황금, 덫이 필요합니다. 박노파는 설아의 눈에 서린 단호함을 읽었습니다.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박노파는 진귀한 약재와 바느질거리를 보찜에 가득 담고 조씨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방에 마주 앉은 박노파는 조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며 슬쩍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은밀한 태도였습니다. 박노파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바다 너머 남쪽 섬에 숨겨진 천년의 보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왕실의 비빈들이 난리통에 숨겨두었다는 황금, 괴짝 말입니다. 오직 명문가 안주인의 기품과 가문의 인장을 가진 분만이 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조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얻을 재산보다 수백 배는 더 큰 유혹이었죠. 조씨 부인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강 노파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황금빛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다급하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자네는 알고 있나? 그 지도를 구할 방법만 있다면 내 자네에게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내주겠네. 박노파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품 안에서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설아가 밤을 새워가며 오래된 종이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남쪽 해안가의 복잡한 물길과 함께 거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동굴의 위치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죠. 박노파는 지도를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보물의 기운은 오직 집안의 최고 어른인 마님께만 응답한다니까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홀로 남쪽 폭으로 가셔서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 가마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씨 부인은 지도를 받아들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관가에 고발하는 일 따위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보물만 손에 넣는다면 아들을 한양의 정승으로 만들고 자신은 대궐 같은 집에서 수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조씨 부인은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해서 벌어온 은자 주머니를 챙기고 가문의 대들보라고 떠들던 조상 전래의 갑오와 인장까지 모조리 보따리에 쓸어 넣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조씨 부인은 설아를 불러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배려를 베푸는 사람처럼 가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조씨 부인이 위선적으로 말했습니다. 며느아, 내가 당분간 친척 댁에 잔치가 있어 멀리 다녀와야겠다. 내가 집안일을 잘 돌보고 있거라. 돌아오면 너에게도 큰 선물을 줄 테니 말이다. 설아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가 품에 소중히 간직한 그 자짜 지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설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몸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물을 꼭 손에 넣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효도라 믿으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도망치듯 길을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설아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었습니다. 설아의 곁에는 어느새 남편 이문이 서 있었습니다. 이문은 어머니가 남긴 가짜 서찰과 빈 괴짝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죠. 설아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도착할 곳은 황금, 괴짝이 가득한 보물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숨이 턱턱 막히는 바닷바람과 끝이 보이지 않는 짠물이 가득한 소금밭이었습니다. 탐욕의 눈을 가리고 떠난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옥 같은 소금, 노동 속에서 그녀는 과연 며느리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게 될까요? 조씨 부인을 태운 가마는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지도를 보며 낄낄거리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 설아는 집안에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 다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가짜 보물을 찾아 떠난 자와 진짜 삶을 지키려는 자의 거리는 그렇게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비단옷이 소금물에 절여지면 어떤 색이 되는지 아십니까? 누런 흙빛보다 더 추하게 변하고 빳빳하게 굳어버린 그 옷감은 살결을 파고드는 가시가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한 인간의 말로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풍경이 있을까요? 보물섬인 줄 알고 내디딘 발걸음이 사실은 지옥의 입구였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제사장에서는 며느리를 팔려 했던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자신의 오만이 짠물에 녹아내리는 처절한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조씨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그녀는 자신이 황금, 괴짝이 가득한 동굴 앞에 도착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밧줄에 묶인 듯 무거웠습니다. 가마 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를 모시던 가마꾼들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가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는 아침 햇살, 너머로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몸에서는 쾌쾌한 소금기와 땀 냄새가 진동했죠. 조씨 부인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를 모셔온 가마꾼들은 어디 가고 너 같은 천한 놈이 내 앞을 막아서는 게냐? 어서 나를 보물동굴로 안내해라. 사내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가마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갯벌 바닥에 처박히며 진흙탕이 묻어났습니다. 조씨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그곳에는 그녀가 꿈꿨던 금은보화 대신 뜻도 없이 펼쳐진 검은 갯벌과 하얀 소금밭뿐이었습니다. 사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물동굴, 꿈도 야무지군. 할멈, 여기가 내가 평생 누릴 보물 창고다. 이 하얀 소금이 다 돈인 건 알지? 오늘부터 내 이름은 없다. 그저 70번 일꾼일 뿐이다. 조씨 부인은 기가 막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명문가 안주인인 자신이 이런 비천한 염전 일꾼들과 섞여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품 안에서 박 노파가 준 지도를 꺼내 사내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조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거라. 나는 이곳의 주인이 되러 온 사람이다. 내 며느리가 나를 위해 준비한 보물섬이란 말이다. 사내는 지도를 힐끗 보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조씨 부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사내가 지도를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참으로 효부더구나. 나에게 은자 30명을 건네며 부탁했지. 우리 시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남의 귀한 줄 모르니 땀 흘려본 소금 한 대박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발 가르쳐달라고 말이야. 내가 나갈 길은 없다. 여기서 내 몸무게만큼의 소금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부터 조씨 부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가시기도 전 사내의 거친 발길질에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낡은 갈퀴 하나와 커다란 소금 가만이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염전 바닥을 긁어내는데 디단 옷자락은 이미 땀과 소금물에 절어 빳빳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그 옷감의 감촉이 마치 며느리 설아에게 퍼부었던 독설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염전 주인이 다가와 그녀의 앞에 빈 그릇을 던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게. 배가 고파 눈앞이 보이지 않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자네에게 몇 배로 보상할 테니 제발 밥 한 덩이만 주게나. 염전 주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이 평소 설아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사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내가 어제 채운 소금 가마니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데 무슨 염치로 밥을 찾느냐? 며느리에게 보리밥도 아깝다고 했다던 입으로 지금 국어를 하는 게냐? 그 순간 조씨 부인의 머릿속에 설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하던 설아. 산삼 약물을 버렸을 때 눈물을 묵묵히 삼키던 그 처연한 뒷모습 말입니다. 자신이 설아에게 했던 모진 짓들이 소금 결정체가 되어 자신의 상처난 손바닥을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짠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절로 나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눅눅한 가마니 위에서 몸을 뉘었습니다. 뼈마디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조씨 부인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설아도 밤마다 이렇게 아팠을까? 그 작은 몸으로 우리 집 대들보를 바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름도 없는 노비나 다름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보름이 지나자 조씨 부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고귀했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두드러웠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다른 일꾼들이 남긴 좁쌀 미음,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훑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양반의 법도를 따지며 며느리의 근본을 비웃던 안주인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유난히 파도가 거세던 오후였습니다. 염전 너머 포구의 작은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본 조씨 부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또 그리워했던 얼굴. 바로 설아와 이문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차마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꼴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소금 가만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가 염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물은 충분히 찾으셨습니까? 어머님이 찾으시던 그 황금 괴짝이 이 소금밭 어디쯤에 묻혀 있던가요? 조씨 부인은 가만히 뒤에서 끄끄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단옷 속에 숨겨두었던 가시가 비로소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조씨 부인은 설아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아는 이 처절한 교육의 끝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데려갈까요? 관계의 회복인가? 아니면 영원한 작별인가? 긴박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모두 똑같은 짠맛을 낼까요? 어떤 소금은 탐욕의 끝에 맺힌 쓴맛을 내고 어떤 소금은 정직한 땀방울 끝에 단맛을 내기도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비단옷 속에 가시를 감추고 살던 여인. 조씨 부인에게 이제 소금은 살을 파고드는 형벌이자 영혼을 닦아내는 잿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팔아넘기려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발치에 엎드려 나를 죽여달라고 오열하는 상봉의 현장.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순간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염전의 한 달은 육지의 1년보다 길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고왔던 손가락은 이제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검은 배펄물이 지워지지 않게 배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를 지탱했던 것은 서슬 퍼런 분노였습니다. 감히 장사치 딸년이 시어미를 이런 지옥에 쳐넣다니. 돌아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지자 조씨 부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복수가 아닌 밥 한 그릇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새벽마다 설아가 길어왔던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였는지 말입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져주던 그 차가운 보리밥 한 덩이가 사실은 누군가의 뼈를 깎는 노동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짠물에 절여진 뒤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쌀밥을 당연하게 여기며 투정을 부리던 과거의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떼약볕 아래 소금 파는 거울이 되어 그녀의 추한 욕망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살을 애던 오후였습니다. 저 멀리 폭우에 낯익은 그림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쳤지만 꼿꼿한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 아들 이문. 그리고 그 곁을 단단히 지키고 선 설아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소금 가마니를 나르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보고 싶어 밤마다 이름을 불렀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차마 고개를 들어 보여줄 수 없는 흉한 몰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문은 염전 한복판에 서 있는 노파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얼굴은 검게 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잿빛이 된 여인. 디단옷 대신 구멍난 삼배옷을 걸치고 소금 가루를 뒤집어 쓴 저 노인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으십니까? 어찌하여 한 달 만에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변하셨단 말씀입니까? 소자가 어머니를 찾아 팔도를 헤맸습니다. 조씨 부인은 대답 대신 소금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아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지만 감히 어머니라 나설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설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의 손에는 조씨 부인이 떠나기 전 썼던 그 가짜 서찰과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을 재혼시키려 했던 치밀한 기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가 맞으십니다. 또한 이 기록들은 이분이 저를 관가에 팔아넘기고 서방님을 권세가의 집안에 다시 장가보내려 했던 증거들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문은 설아가 내민 종이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애로운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진실 앞에 이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문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러셨습니까? 설아가 우리 가문을 위해 어떤 피땀을 흘렸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어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꾸미셨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를 뵙기가 두렵습니다. 그제야 조씨 부인은 갯벌 바닥을 기어 설아의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설아의 하얀 버선을 더럽혔지만 조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땅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양반의 채통이나 비단옷의 권위 따위는 소금물에 씻겨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았구나. 내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보이지도 않았다. 차라리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가거라. 나는 너를 볼 낯이 없다. 나를 죽여다오. 설아는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엄중했습니다. 설아가 차분하지만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짠지 아시겠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얻은 황금은 보물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면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의 안주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오길 바랐을 뿐입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깨끗한 무명 저고리 한 벌을 꺼냈습니다. 비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껏 반 하얗고 포근한 옷이었습니다. 설아는 몸소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더러워진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조씨 부인은 다시 한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금보다 짠 회한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거친 소금밭을 적셨습니다. 이문도 아내의 깊은 뜻을 깨닫고 어머니의 한쪽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은 여전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그는 비로소 가문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금밭의 주인에게 미리 지불했던 약조대로 설아는 시어머니를 다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돌아오는 길, 조씨 부인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염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것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었고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가문의 대들보는 다시 세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씨 가문의 안방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새벽 공기를 가르는 빗자루질 소리가 이토록 청하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이 집 마당은 먼지 한 톨에도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지던 얼음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리는 집안의 생기를 깨우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소금밭의 짠물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조씨 부인이 집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소금보다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났는지 그 찬란한 결말을 전해드립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조씨 부인의 모습에서 예전의 서슬, 퍼런기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화려한 비단 대신 정갈하게 풀기를 먹인 무명옷이 걸쳐져 있었죠. 한때는 장사치나 입는 옷이라며 쳐다보지도 않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이 무명옷은 어떤 비단보다 포근하고 당당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제 아침마다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깃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몰랐던 세월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그녀의 손놀림은 매일같이 부지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콧대 높던 양반과 안주인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길목을 쓰는 모습에 다들 눈을 비비며 구경을 나왔죠. 조씨 부인은 예전 같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시선들을 향해 먼저 부드러운 미소를 건넸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가난한 안악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녀는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늙은이의 오만함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많으셨지요. 이제야 제가 사람 사는 법을 조금 배웠습니다. 이 시원한 물 한 잔 나누며 그간의 앙금을 씻어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녀의 진심은 마을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설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맘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던진 거친 덫이 시어머니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주인으로 다시 살려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용서는 단순히 집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명예를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설아는 어느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한복판에 새로 지은 단정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 현판에는 지혜의 서당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아의 장사 수완으로 모은 재물과 조씨 부인이 가진 양반가의 행정적 권위, 그리고 학식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설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곳은
신분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서당의 훈장이 되어 주십시오. 소금밭에서 깨달으신 그 귀한 삶의 이치들을 이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현판을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의 법도가 사실은 사람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 되어야 함을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깊은 뜻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너는 나에게 소금보다 짠 교훈을 주더니 이제는 꽃보다 향기로운 길을 열어주는구나. 내가 가진 미천한 학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 한 몸 바쳐보마.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서당이 문을 열던 날, 마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몰라 서러웠던 아이들, 출신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조씨 부인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소금밭에서 흘렸던 땀방울이 어떻게 보석이 되는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정한 양반의 기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문도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화합하며 내뿜는 따뜻한 기운이 집안 가득 퍼지자 그의 병색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문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아는 여전히 시장을 누비며 가문을 번창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식구가 소박한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조씨 부인은 정성껏 지어진 밥을 한 숟갈 떠서 설아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조씨 부인이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장터일이 고되지 않았느냐. 이 밥 한 그릇이 내가 흘린 땀의 대가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안다. 많이 먹고 기운 내거라. 너야말로 우리 집안을 살린 진짜 대들보구나. 설아는 어머니가 얹어준 밥을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밥알의 단맛이 온몸으로 퍼지며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 힘듦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는 것, 이것이 걔가 꿈꾸던 진짜 보물이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조씨 부인은 조용히 안방창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찾으려 했던 보물섬의 지도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저 바다 건너 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 마주하는 식구들의 웃음 속에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움은 거친 바다의 짠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이 씨 가문의 앞마당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비단옷의 화려함보다 무명옷의 포근함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새겨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도 가끔은 잘못된 보물지도를 들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오늘 설아의 지혜와 조씨 부인의 용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빛나는 진정한 반가의 법도가 아닐까요? 고단한 하루를 마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밤 설아의 밥상 같은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느리의 젖은 소매가 씻어낸 가족의 상처, 그리고 그 위로 다시 피어난 꽃의 향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전해지길 빌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